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해리스 뒷심 미 대선 다시 초박빙이 오늘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오늘 11월 4일이죠. 현지 시각으로 5일이 미 대선입니다. 지금 D-1일 딱 하루 남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하루 남은 미 대선 그런데 또 초박빙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이 미국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 225, 도널드 트럼프 218입니다. 지금 경합이 95다. 선거 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갖고 가냐가 미 이 대선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누구라고 딱히 찝을 수 없는 초박빙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대충 주도 빨간색이 훨씬 많은데 트럼프가 앞서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굵직굵직한데 뉴욕 선거인단이 28명인데 그리고 캘리포니아 54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굵직굵직한 데가 이 민주당 해리스 지지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로는 카멀라 해리스 살짝 앞서고 경합도 상당하다. 초박빙이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면도날 차이다라는 제목도 오늘 조간에 있었네요. 다음 기사를 좀 같이 이어서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근데 이 초박빙 뭐에 달렸느냐? 여성 손에 이번 미 대선이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D-1일인데 보수적인 백인 여성들의 표심이 막판 최대 변수다라고 해요. 왜냐?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지난 대선 투표에 참여한 미 유권자 구성비입니다. 유권자 구성비를 봤을 때 백인 남성 35, 백인 여성 32, 흑인 남성 4, 흑인 여성 8, 기타 21이다. 그러면 남성을 합하면 39고요. 여성 합하면 40이죠. 특히 여성 중에서도 백인 여성이 32나 된다. 요길 좀 보겠습니다. 아이오와에서 대선 직전 해리스 우세란 뜻밖의 결과를 이끌어낸 이들은 여성이었다. 여성 응답자 중 해리스 지지율이 56%, 트럼프가 36%로 해리스가 20%포인트나 앞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백인 여성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관건이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의 분석이네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누구의 편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윤 대통령 잘못한 일, 김 여사 의대 정원 순이다. 중앙일보가 지금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갤럽에 의뢰를 했어요. 사실 앞서서 갤럽 자체 조사로 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따로 실시를 한 겁니다. 중앙일보는 뭘 물어봤느냐? 윤 대통령 뭘 잘못했나요? 라는 걸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김 여사, 그다음이 의대 정원 순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지금 이 한국갤럽의 19% 지지율 그리고 중앙일보 자체 여론조사에서 다시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보는 지금 이런 상황. 여기에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야, 11월은 김건희 특검 해달 여론전 총공세입니다. 여기 사진을 같이 보시면 어제 서울역에서 민주당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번 11월에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외 집회도 확대하겠다, 전국 돌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장외 집회에 나섰다는 얘기는 전국 돌면서 전국적으로 여의도가 아니라 이 여당을 전국적으로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명태균 용산 지시받아 비선 여의도 연구원 구상입니다. 네. 지금 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민주당에 제보를 한 강혜경 씨 회계 책임자, 여론조사 업체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한겨레 21과의 인터뷰 내용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었어요라는 강혜경 씨의 주장이에요. 뭐 확인이 된 바는 아니고 강혜경 씨 현재 주장인 건데 이 얘기에 따르면 여의도 연구원은 뭐냐?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죠. 이 국민의힘 싱크탱크처럼 용산의 싱크탱크로 여론조사를 하는 별도의 비선 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명태균 씨의 생각이다라는 게 지금 얘기인 겁니다. 네. 지금 이게 뭐 분명 주장이긴 합니다만 자꾸 강혜경 씨 얘기하고요. 명태균 씨의 녹취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한국인 비자 면제 사전 통보 없이 깜짝 발표.
중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뭘 발표했느냐? 한국인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라는 앞선 얘기 고지도 없었고요. 갑자기 사전 통보도 없이 깜짝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추측컨대 미중 경쟁 상황에서 북러가 밀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유화책으로 제시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유화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우리나라에 유출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로 중국이 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네. 근데 딱히 강하게 요청하지도 않은 비자 면제를 유화책으로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지금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화책을 제시하고 싶으면 그 부분에 좀 더 중국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보네요. 사진 기사 볼까요? 네.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속리산 말티고개입니다. 굽이굽이 지금 이 길이 굽어져 있는데 양옆으로 지금 나무들이 초록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주황색, 빨간색 모든 색깔이 지금 다 있죠. 네. 지금 더 예쁜 가을. 정말 성큼하다. 평소보다 약간 늦게 온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예뻐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약간 늦게 온 이 가을 사실 제가 좀 늦게 온 이유가 좀 덥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평소보다 좀 더운 것 같은데 어제 반팔 입으신 분도 제가 봤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반팔 입은 11월 오늘 밤 가을비가 내리면 입동 추위가 온다. 오늘 밤 가을비가 오고 난 다음에 확 추워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일부턴 정말 춥다. 이 겨울이 성큼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은 오늘 밤 가을비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북핵 용인?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건 좀 차근차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이 하나 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영상이냐? 지금 유일하게 생존했어요 라고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는 이 NGO에서 주장을 하는 그 이른바 북한군 교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당사자로 추정이 되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온통 붕대를 감고 있죠. 어떤 얘기인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방어 시설들만 구축하는 할 것이며 실제로 전체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거절했습니다. 저희가 끌수길 교수가서 무작정 공격전에 참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오늘 저희는 40명이었는데 모두 전사했습니다. 저는 전에 시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제 눈으로 사전일처럼. 네, 혹시 들리셨나요? 이 전체를 이제 붕대로 감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잘 들리진 않는데 어렴풋하게 무작정 무기도 안 주고 교전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려요. 네, 지금 온통 다 감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전우들 시체 밑에 숨어서 겨우 저만 살아남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북한 말식 혁철이랑 경환이랑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정대중 교수님. 네. 이런 얘기가 이게 진짠가라는 생각이 요즘 AI가 굉장히 그럴싸하게도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짠지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출처가 친 우크라이나 SNS 채널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딥페이크나 굉장히 영상 기술들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네. 우크라이나 발로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다시피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역시 위기이자 기회로 계속 좀 활용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군 파병은 분명 우크라이나 쪽에서 보면 부담입니다. 위기인데 이걸
기회로 삼아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런 이렇게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영상들을 좀 계속 앞으로도 좀 우리가 보지 않을까 이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진위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약간 뭐 이른바 중립기여를 막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죠. 지금 이게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는 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해도 교수님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기도 안 주고 무작정 교전에 내보냈고 우리 그냥 방호 시설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러더니 결국은 다 교전 나가서 무기 없는 상태에서 우리 다 맞았어요. 뭐 폭격을 당했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를 안 주고 무기를 아예 주지도 않고 교전에 내보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뭐 러시아가 네. 북한군 병사들을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총알바지로 쓰겠다 작정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들을 벌어들이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 뭐 8천 명이 가 있네, 뭐 12,000명이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총알바지로 써버리면은 뭐 며칠 혹은 수주 만에 다 써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조금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는 건 이게 만약에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영상을 만들어 심리전 일환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러시아 북한 그 협조 연대에 굉장히 뭐 허약함, 취약함, 뭐 그리고 또 러시아의 잔인함 뭐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지금 이 영상을 딱히 굳이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또 가짜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왜 자꾸 이렇게 유포하고 이 공개가 되게끔 하느냐 그 의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젤렌스키 장거리 무기 쏘면 북한군 선제 타격 가능.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Зараз ми бачимо кожен майданчик, на якому Росія на своїй території накопичує ци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장에 도착하기 전에 조처를 해달라. 북한군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근데 러시아 내부의 깊숙한 목표물 타격을 하려면 서방산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동맹국의 허가가 없으면 이건 또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교수님 선제 타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군이 선제 타격을 하는데 그러려면 서방군이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제 타격을 하면 북한군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전에 이 동참할 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제 여기 사실은 북한군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젤렌스키의 이제 최종 목표는 서방의 추가 지원입니다. 특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무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통해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미국 대선 이후에는 약간 좀 종료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될 거잖아요. 내년이면 벌써 이제 3년 차가 되고 네. 그 전에 조금 더 승기를 잡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 영토 쪽에 대한 타격과 그리고 전선 확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데 그게 핵심적인 게 어쨌든 장거리 미사일을 써야 됩니다.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제 이거는 확전 우려 때문에 서방에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이라고 하는 이제 빌미를 삼아서 북한군이 참전하고 전쟁이 더 확전되고 서방 측이 밀리기 전에 네. 먼저 선제 타격하기 위해서 동맹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 꼭 해달라라고 이제 지금 항의 아닌 항의를 좀 하고 있는 셈이죠. 예. 우리 무기 지원 좀 해주세요. 장거리로 이 러시아 본토 좀 타격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북한군을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 지금 이 북한군을 선제 타격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가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연합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다음 기사 보실까요? 북 개량형 ICBM 엔진 시험 없이 발사 성공. 러시아 기술 지원의 무게입니다. 지금 북한이 지난주 ICBM을 쐈죠. 아침부터.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시험 발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쐈는데 역대 최장 비행에다가 최고 높이로 성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 러시아가 기술 지원한 거 아니겠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교수님 보통 저희가 ICBM을 자꾸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대륙간으로 미 본토를 쏘는 것도 쏘는 거지만 미 본토를 쏘면서 여기에 그냥 핵을 탑재를 하게 되면 그게 사실 핵무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러시아가 북한에 어쨌거나 ICBM 관련해서 기술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핵 보유국으로 어느 용인을 좀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기들의 이제 핵 투발 수단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핵심 기술들을 만약 지원했다, 이전했다라고 하면은 뭐 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핵 보유국인 러시아가 용인을 해주는 그런 게 되죠. 사실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거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만이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고유 명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고유 명사에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해가지고 뭐 북한, 이란, 파키스탄,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사실상 핵 보유국과 사실상 핵 능력 국가에 대해서 고유 명사에 가까운 핵 보유국이 지금 기술 이전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는 국제 핵 규범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시점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국제 핵 규범이 흔들리는 중대한 시점이다. 그게 지금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을 목도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중요하죠. 다음 기사 보실까요? 죽음의 백조 랜서죠. 동원 한미일 연합훈련 북 ICBM 도발에 경고성 무력 시위. 지금 ICBM을 쏘는 북한에 대해서 이거 봐라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이 랜서를 띄우면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바로 저게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랜서인 건데, 근데 교수님 이게 물론 이제 뭐 최신 무기고 뭐 말도 사실 무서워요. 죽음의 백조 이런 얘기면 무섭긴 한데 이게 북한이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무기인 것이냐라는 점도 좀 궁금합니다. 죽음의 백조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네. 그 괌에서 출격하면 한 2시간 만에 평양 상공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한 무기를 한 60톤 가까이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재래식 무기 60톤 탑재하면은 뭐 평양은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충분히 이제 뭐 거의 뭐 북한 영토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 2017년도에 북한의 풍계리까지 날아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도 한창 위기가 고조될 때 동해 상공에도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다른 미 군용기들이 또 디귿자 막 비행도 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 방공망이 이미 뚫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두렵고 두드러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자체 이 방어선을 이미 뚫리고 넘어설 수 있는 무기라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적인 효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여기에 북한이 움츠러들어서 더 이상의 도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좋겠습니다. 바람으로 끝날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긴 하네요.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아직도 통화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명태균 윤 대통령 취임 뒤에도 대통령 전화로 아직도 통화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봤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그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어젯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녹취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 전화로 아직도 통화해. 그럼 여기서 말한 아직도 이게 어느 시점이냐? 지금 민주당의 얘기에 따르면 22년 6월 중순이다. 다시 말해서 재임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전화로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나왔었습니다.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꾸 경선 룰에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나한테도 말고 내 집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딱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연락이 다시 와서 아유 네 하고 얘가 좋게 덕담식으로 좋게 얘가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명태균 씨는 6월 중순에 아직도 통화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목소리가 어제 공개가 또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언제까지 뭐 연락을 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강혜경 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 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김건희 여사 쪽이랑 한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쪽의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 뒷부분에 보면 강혜경 씨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뭔가 연락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한 얘기하고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하고 서로 모순이거든요. 상충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네. 우선적으로 명태균 씨가 호가 호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실제로 대통령과의 어떤 접촉, 교류가 있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짧게 요것만 더 네.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가 함께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뭐 사모는 전화기가 세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얘기가 이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얘기인지를 볼 때 주변 정황들이 주변 팩트들이 네. 그럼 맞나? 라는 걸 좀 같이 판단을 해보는데 사모가 전화가 세대인 건 그럼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고요. 처음 듣는다. 김건희 여사가 세대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 잠깐 말씀드린다면 네. 이제까지 만약에 네. 최재형 씨나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다른 전화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 김건희 여사의 전화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굳이 뭐 다른 전화를 누구랑 긴밀히 한다 그런 거는 좀 저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 약간 좀 신빙성이 없는데 전화기 세대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명태균 씨가 어쨌든 주장을 했고요. 통화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몇 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통화했던 당사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인은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하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교류한 건 맞는데 과연 어떤 전화기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 거죠. 네.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도 통화하는데라고 얘기했잖아요. 라는 게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 운영위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었냐. 직접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서류규명연구소에서 소위 명태균 녹취록의 그 17.5초에 대한 소리 파일을 성문 분석을 통해서 좀 해서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지금 보도가 됐네요. 17.5초의 소리 파일에서 임의로 편집 조작된 증거가 보인다.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소리 증거의 무결성이 상실되었다.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왜 의사진행 발언하면 안 돼요? 강명구 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네, 운영위에서 강명구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 그리고 강승규 의원이 의혹을 또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승규 의원도 이 강명구 의원도 둘 다 대통령실 출신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한 게 김준욱 대변인님, 요즘 이런 거예요. 편집 짜깁기 아니에요. 조작된 것 같은데요. 이거 조작된 것 같다는 전문가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됐어요.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째는 대통령실이 일단 이 통화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된 것이고 관련된 해서 대통령께서 김영선 해줘라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닌가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송 등에서 저기도 보이지만 저 과정 속에서 운영위에서 많은 분들이 대화했던 내용을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일부씩 구간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 편집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짜집기다, 이것을 가짜 뉴스다, 또는 네. 이것을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도 분명히 얘기해요. 중간 부분은 없다고. 네. 그럼 전체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파일을 갖다가 그럼 다 틀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저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그 녹취를 발췌한 거예요. 네. 이거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발췌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짜집기냐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다면 조작이죠. 아하. 그렇지만 지금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 받으신 거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죠? 이미 얘기가 다 된 얘기고 그 네. 내용 과정을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만 편집해서 제공해 드린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원본 녹취가 없는데 새롭게 뭘 만들었으면 이걸 가짜 녹취라거나 잘못된 짜깁기라거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본은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는 건데 그럼 뭐 원본 다 틀어도 우린 상관은 없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약한 것과 짜깁기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명태균 씨는 대화에서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걸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삭제됐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맥락상 이거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압력을 넣어서 뭔가 한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네. 공청 개입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온전한 녹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도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둘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그거를 녹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녹취가 원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녹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김준욱 대변인님 짧게. 아니 저희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중간이 다 삭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또는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까? 브로커입니까? 아니면 이 명태균 씨의 말에 신뢰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때는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신뢰성이 있으니까 명태균 씨의 얘기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팽팽해요.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가 어젯밤 9시 46분에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어떤 보도자료방 거기에 지금 이 녹취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요일 밤 거의 10시가 다 돼서 이게 올라왔어.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NCND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무적으로 시기와 내용들은 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자료는 많은데 우리가 내용을 정무적으로 이 시기와 내용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김준욱 대변인님, 어젯밤 9시 46분은 어떤 시기라고 보신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반응을 계속 민주당은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특히 전날 그 운영위에서 나와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이라는 것이 하루 또는 반나절이면은 다 이것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해명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의 자료를 내는 것이고, 지금 NCND라는 것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장만 하신다거나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늘 또 대통령께서 그 시정 연설에 참석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는 걸 민주당 탓하실 게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박해낼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있을 시정연설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잠시 뒤에 그 시정연설 얘기도 좀 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내놓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명태균 씨 의혹이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얘기로 처음에 이렇게 슥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근데 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 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뭐냐? 강혜경이의 녹취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강혜경이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께 연락을 받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한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 뜻을 잘 받아준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그럼 혹시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얘기해서 공천 받아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영선 전 의원. 또 공천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서 얘기할 때 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하면 좀 잘 받아줍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내가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강혜경 씨가 입장을 또 따로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김영선 전 의원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전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고 관련 통화는 저랑 상대방 간의 대화에서 또 제가 제출한 게 불법도 아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놨을 뿐이지 다른 게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어떤 함정을 내가 파기 위해서 따로 불순한 의도로 녹취한 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돈거래 의혹, 김영선 공천 무관한 함정.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네. 공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해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에 이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돈 문제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였는데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데 쓴 돈과 영수증이 맞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그다음에 또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틀어졌는데 저는 궁금한 게 강혜경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선거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두 분이 왜 틀어졌고 그게 단순히 돈 문제인지 네. 아니면 뭔가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또 달라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불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있어서 진정성 그게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네. 말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고 좀 감정이 호소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전 적절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강혜경 씨 또한 되게 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그냥 강혜경 씨가 제보자인데 이걸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그 의도가 좀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김지웅 대변인이 하셨거든요. 그 본인이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하고 또 검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아니면 어떤 것이 진정성입니까? 보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안해서 거짓말을 할 때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국회에 와서 증언하고요. 또 검찰에다가 4천 건이 넘는 파일을 넘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의 여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강혜경 씨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혜경 씨가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자료들입니다. 본인이 통화했고 또 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해 보면 하나는 세비를 갖다가 본인이 공천과 관련이 없었다면 왜 세비를 매월 50%씩 떼서 명태균 씨한테 줬습니까? 또 그 선거 보존 비용 1억 2천만 원을 왜 다른 사람 A 씨, B 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씩 나눠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은 강혜경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뭐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오늘도 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선 의원이 해명해야 할 얘기는 이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더 많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뭐 자료, 녹취 있는 그대로 그리고 두루뭉술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진실이 가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명 비판 영남 의원들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기사부터 같이 보시죠.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 이 방탄 한마당이다. 사진 좀 같이 볼까요? 온통 파란색이죠. 여기가 어디냐 어제 서울역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라는 이 플래카드를 이 조간 손팻말을 들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모습 영상 같이 보시죠.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언제나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습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합시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작했으니 끝내야 합니다.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개헌의 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어제 서울역에서 직접 한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조선일보예요. 특검, 장외 집회, 개헌 3중으로 압박 나선 거야다. 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시작해서 이제 끝을 봐야 된다. 대안의 봄으로
이어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좀 살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한 게 특검, 개헌, 탄핵 이게 그래서 대안의 봄으로 이어진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장외 집회의 끝은 탄핵입니까?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이 장애 집회는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미 문제가 제기된 게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2번이고 이 2번이 다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제의 요구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이번에 3번째 특검법까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고 이 문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10%대로 끌어내린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어떻게 국정의 동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난다면 당연히 뭐 저희가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뭐 탄핵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하야를 요구할 이유는 없겠죠. 지금 상황은 어떤 것도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이번 집회의 목적은 명확하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수용하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가 아니라 그제였죠. 토요일 날 있었던 이 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제가 참아하지 못한 말 여러분들이 더 높고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참아하지 못한 그 말은 뭡니까? 글쎄요, 뭐 그걸 제가 그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4월 총선에서도 대통령께 네. 많은 민심으로서 전달이 된 부분인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습니까? 고집불통의 모습. 불통하는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국정 기조 좀 바꿔달라는 말씀, 야당과 협치해달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간다면 아마 그것은 국민들이 다른 그 선택을 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명확하게 탄핵은 아니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국민들의 이 생각으로 국민들의 이 마음으로 결국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이거죠. 아까 살짝 얘기가 나죠. 오늘 사실 국회 시정연설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 말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대독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윤 대통령 여기 시정연설이라고 여기 옆에 서류를 하나 갖고 있어요. 시정연설 원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땀을 많이 흘리고 있죠. 왜? 앞에 뭐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 국회로 가는 길인데 지금 막 해골이 그려진 막 이런 뭐 폭탄인가요? 지뢰인가요? 쫙 심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민주당에서 안 보이는 게 더 많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만평의 제목은 장난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국회까지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연설 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가 이 만평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시정연설 관련해서 오늘 어떤 기사들이 있었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오늘 국회 시정연설 불참, 여권 돌 던지면 맞을 각오로 나와야. 이게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같은 시정연설 불참 관련한 한겨레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불참, 한동훈 등 여당 요청에도 버티기. 네, 살짝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수위가 좀 높고 낮음의 정도는 있긴 합니다만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조선일보도 한겨레도 오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거에 대해서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뉘앙스가 좀 살짝 풍겨요. 제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이 판단할 거거든요. 지금 야당이 소위 말해서 손에 잡히는 건 다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한 게 결국은 탄핵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탄핵 얘기를 하는데 탄핵 말고도 하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 내 단축 개헌이 있는데 전 임기 내 단축 개헌이 또 다른 형태의 민주당에선 연성 탄핵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꼼수 탄핵입니다. 왜 그러냐? 법적으로는 헌재의 허들을 넘을 수 없다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서 위반된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잘못을 했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얘기를 못하고 탄핵 얘기를 언급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탄핵을 가든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든 네. 하나를 정해서 만약에 진짜 불법적인 게 있다면 탄핵을 내라 이겁니다. 그러지 않고 군불대면서 무엇보다도 민생을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정쟁용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민이 판단하고 이겁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왔을 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전 안 오면 더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은 계속 불통의 이미지를 더 씌우고 있거든요. 2022년 처음에 대통령이 국회 연설 갔을 때 야당이 보이콧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야당이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인사를 했을 때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했거든요. 요번에 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연설에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시각도 좀 같이 담으셨어요. 하지만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민주당이 지금 손에 잡힌 대로 다 던지고 있다. 뭐 탄핵이면 탄핵, 아니면 뭐 임기단축 개헌이면 뭐 하나만 정해서 하나만 던지지. 닥치는 대로 다 던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셨습니다. 그만큼 약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많이 막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드는데, 근데 지금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선 선뜻 시정연설에 나오기 힘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등 돌리는 TK, 부동산 시장도 고사 직전. TK가 등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주말 상간에 아마 많이 기사 보셨을 거예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었었죠.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 좀 같이 볼까요? 네. 요거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2024년 전국 TK 지지율. 전국 지지율은 지금 하얀색이에요. TK 지지율은 항상 전국보다 높았었죠. 높았었는데 여기서 크로스가 됐습니다. 네. 전국 지지율은 19인데 TK는 18이 됐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사가 오늘 조간에 나왔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보수 분화냐. TK 윤 지지율이 13%포인트 빠질 때 여당은 또 9%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보면 지금 먼저 TK 지역만 먼저 볼게요. 여길 보면 빨간색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고요. 까만색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입니다. 그런데 31, 44 이게 사실 원래 당이 좀 높긴 높았습니다만 점점 벌어지죠. 점점 벌어져서 이만큼이나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전국도 지금 보면 지금 10월 셋째 주부터 시작해서 22, 20, 19로 윤 대통령 떨어질 때 지금 이 국민의힘은 28, 30, 32. 일단 뭐 차이를 떠나서 추이가 다릅니다. 보수 분화가 시작이 된 거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김기영 대변인. 네. 그러니까 디커플링 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난처한 게 제가 뭐 패널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네.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저한테 반응이 좀 다릅니다. 네. 저는 뭐 문제가 있을 때 두 분 다 저는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뭐 본의 아니게 한쪽에 옹호를 하는 면이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지지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대통령을 또 옹호하고 지지하는 쪽과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쪽이 좀 분화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네. 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뭔가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크지 않습니까? 권한이 크다는 건 그 책임이 있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의 어떤 실망감 그런 것들이 좀 오롯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보면 처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당시에 어떤 여당이 좀 올랐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같이 됐습니다. 순망치한의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저걸 보면서 뭐 한동훈 대표는 괜찮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다. 이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은 변화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된 통합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힘 내부에서 봤을 때도 디커플링은 분명한 현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지난달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근데 오늘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윤 대통령 잘못한 일 김여사 의대 정원순 중앙일보가 자체적으로 또 여론조사를 또 실시를 했죠. 이번에도 사실 갤럽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인데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프 같이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잘한 일이 뭐예요? 잘못한 일이 뭐예요? 둘 다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잘한 일은 외교가 첫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이 의료개혁 전반적으로 잘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같이 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한미 관계, 뭐 체코 원전 수주 등등등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잘못한 일은 뭐냐?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 그 다음이 의대 정원 확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악화, 무능, 뭐 경험 부족 이런 얘기가 다음 순을 이었다는 거죠.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자꾸 여쭤보게 돼요. 일단 이 질문이 주관식이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개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주관식으로 물어봤는데 김 여사 문제가 19%라고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주관식이라는 건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서 그걸 정한다고 한다면 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주관식은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즉자적으로 떠오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게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언론 노출 효과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언론에 노출돼서만 그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그 방식에 있어서 뭔가 이게 소통이 당내 잘 안 되고 있고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관련해서 보면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 한미 동맹도 있고 네. 그다음에 노사 법치주의나 건폭 문제 해결하고 탈원전 관련해서 복원시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국정에 있어서 잘한 면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도 결국은 문제가 뭐냐?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니냐. 이런 어떤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약간 즉각적으로 주관식일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생각하면 내가 좀 전에 본 기사, 좀 전에 들었던 녹취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면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잘한 일, 잘못한 일 뭡니까? 라는 것도 물어봤지만 후반기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뭐 긍정 답변, 뭐 잘 못할 것, 뭐 조금 잘할 것, 잘 못할 것, 매우 잘못할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답변한 게 전체적으로 28%, 부정적으로 답변한 게 69%입니다.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뭐 명확하게 지지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 앞으로 잘할 겁니까를 지금 물어본 건데 앞서서 갤럽 지지율은 19%였었거든요, 지지율. 근데 이거는 28%가 또 나오긴 해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10일이 네. 대통령 임기 반환점 아닙니까? 이 반환점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앞에 절반도 잘못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나머지 반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접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임덕으로 가는 것이고 조금 더 가면은 데드덕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좀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답답해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건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달에 갖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과의 대화 여기에서 좀 답을 좀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 지난번처럼 그냥 나오셔가지고 당신 자랑만 하시고 가시다 보면 결국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19%에 비교해서 28%좀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8%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보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28%보단 기대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 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시도지사, 원로, 영남의원까지 여권 전체에서 쇄신론이 터지고 있다라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좀 볼까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쏟아지는 쇄신 요구.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입장을 냈어요. 지금 국민 소통하고 쇄신하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당정 일치하고 단합해야 되고요. 상임고문단도 따로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고요. 한동훈 대표 대야 투쟁에 더 나서야 된다. 당내 화합하고. 국민의힘 영남 현역 의원들도 나섰어요.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요걸 좀 같이 볼까요? 김태호 의원은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어떤 길이 나라에 도움이 될지 고민하겠다. 국민의 뜻과 다른 결론이나 국정 운영은 있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이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지금은 국민 앞에 변명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승수 의원, 여기는 대구 지역이죠. 김승수 의원은 여사 문제랑 관련해서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역할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보수적이라서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또 대체적인 의견이 있다. 최형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미애 의원도 있고요. 지금 이게 김규영 대변인님 살짝 저희가 그동안 사실 어떤 이 여권 내부의 얘기, 친윤계의 얘기 혹은 영남 의원들의 얘기를 할 땐 보통 익명 보도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전부 지금 실명이 나왔습니다. 김태호, 김승수, 지금 최형두, 김미애 등등해서 지금 전부 실명이 직접 나왔어요. 이거 기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기류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아까 그 여론조사에 나왔던 거 후반기에 이제 기대하는 게 28%라는 네. 게 지금의 지지율보다 높다고 안심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엄중하게 봐야 됐고 저희가 이제 백서 발간했을 때 네. 그 제목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기회라는 그 저의 말이 11월에만 좀 유효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또 제가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얘기하면 그건 말이 안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할 말은 하겠다는 거고 이게 본인의 말이 아니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말을 네. 국회의원들은 그거를 저는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있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한데 이 부분만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시정연설 나왔으면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투트랙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소통하고자 하고 국민을 좀 존중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큰 틀에서 좀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28%가 높다고 안주할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고 실제로 여권 내부에 좀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류 변화가 하루하루 시시각각 또 변하고 있죠. 어떻게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드디어 입 연다. 네. 누가 입을 여느냐 보겠습니다. 한동훈
드디어 임연다. 윤의 국정쇄신 요구할 듯. 윤 대통령한테 이 드디어 한동훈 대표가 국정쇄신을 요구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잠시 뒤에 9시부터 국민의힘에서 최고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아마도 이걸 요구할 것 같다라는 건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신지호 부총장과 통화해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윤 대통령께서 김 여사 문제를 포함해서 네. 지금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좀 쇄신책을 강도 있게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김건희 여사 라인의 인적 쇄신, 이거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하실 문제잖아요. 국정 기조를 좀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의 위기 상황을 봤을 때는 단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적 쇄신 이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명태균 이 파동이 본격화되면서 당에서도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용산에 물밑으로 그런 걸 요청을 했는데 답은 없었습니다. 용산이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네. 시간을 좀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나흘 동안 특별한 입장 내지 않고 네. 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으로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은 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늘은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제가 9시부터 최고위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이 시각 국민의힘 최고위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이제 발언을 할 상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회의가 시작되면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신지호 부총장한테 살짝 먼저 들었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인 인적 쇄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인적 쇄신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거기도 포함이 돼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까지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일단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설명하셔야 돼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범위 내에서. 네. 두 번째는 인적 쇄신 분명히 해야 되죠. 용산하고 정부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특검 수용하겠다 하는 부분까지 오늘 말씀이 좀 나오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는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외교 당국이 이미 밝히고 실행하는 것처럼 매우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전쟁 억지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우리 정부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다음 수를 예측해서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국제사회와 우방국들 간의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쟁에 의도치 않게 끌려 들어가는 상황 역시 예방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보에 관한 문제이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 생각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국익만을 생각하는 대응을 신뢰합니다. 여야정 의정 협의체의 출범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얘기 저희가 살짝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오늘 국정 쇄신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 거죠. 그 얘기를 저희가 좀 나오면 그때 좀 다시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오늘 얘기해야 될 게 이거다. 지금 단순히 전반적인 국정 쇄신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네. 사실
이 한동훈 대표가 10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실도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같이 가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며칠 상간에 오늘 국정쇄신을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스탠스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저는 지금 명태균 씨와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네. 부분이 조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 입장 변화에 있어서 좀 영향을 전 줄 것이라 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3대 요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 네. 본인이 그 과정에서 내놓은 해법, 특별감찰관 이 부분도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뭘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으로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김진욱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국정쇄신, 인적쇄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하야시키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가 막아내겠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점이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분명히 막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렇다면 당내와 대통령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 대통령이 일정 부분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다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내비치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의 이 얘기를 고언을 들을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것이냐라는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말도 중요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언급했듯이 중진들, 그다음에 현역 의원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류가 바뀌었다. 네, 그 기류가 바뀌었는데 그 기류에 있어서는 변화의 쇄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파열되는 거는 또 막자는 내용이 기저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전보다는 선명하겠지만 네. 분명하게 내가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무도한 야당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겠다. 그게 전제가 돼서 서로 간의 신뢰를 하는 선상에서 하나하나 쌓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단순하게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개만 드릴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이런 바뀐 어떤 여건의 기류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 지금 계속 최고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다 담아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관련 내용은 아마 뒤에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다루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